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3월이에요. 그죠? 3월은 글쎄, 뭐, 나이와 관계없이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달인데, 특히 이제 좀 선생님들,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새로운 기대감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할게요. 식품학이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3월 1일 날이 화요일이라 그날 이제 첫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공휴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어떻게 3월 1일 식품학의 이제 첫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바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프린트물 중에서요, 그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거 있죠. 기출문제 쭉 나왔던 거. 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년 21년도까지 나온 것들 한번 보세요. 근데 최근 경향만 우선 말씀드린다면요. 최근 경향을 보시면은 이제 그 작년부터 그런 문제, 특히 그 조리 원리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같은 그런 경향하고 있는데 좀 그 하이브리드된 그런 문제들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는 이제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그 고구마 그 튀김? 거기서 보면은 왜 그 밀가루 사용할 때 이제 박력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죠? 박력분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런 문제들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콩 문제도 그래요. 콩 문제도 보면은, 콩에 이제, 콩을 빨리 그 무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을, 한다고 했냐면, 알카리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 알카리 같은 경우에 넣으면은 이제, 왜 세포벽 있잖아요. 콩에 있는 세포벽에, 보면, 세포벽에 이제 주성분이 셀룰로즈일 거고요. 셀룰로즈고, 그거 이외에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펙틴, 그 다음에 리그닌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세포벽의 이제 구성인데, 근데 이제 알카리를 첨가하게 되면은 그 세포벽의 구성 성분 중에서 이제 산성 원자단들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산성 원자단을 갖고 있는 게 헤미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글루크론산 같은 것들. 그러니까 헤미셀룰로즈를 구성하는 구성 단당류 중에 보면은 산성 원자단을 갖고 있는 그런 글루크론산. 그 다음에 펙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갈락토론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산성 원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카리에 의해서 쉽게 용해가 돼요. 쉽게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러질 수가 있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조리 원리 문제 같기도 하고, 식품학 문제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하이브리드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앞으로는 좀 출제의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그 영강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인데요. 영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3, 4, 5월 달은 이제 그 이론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론 보면 기초 및 기초하고 이제 심화 이렇게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이제 뒤에서 식품학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주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이제 7, 8월 기간에는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식품학에 대해서 이제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식품학이 어떠냐 그러면은 뭐 거의 90%가 어려워요.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 4, 5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한 것들, 특히 뭐 다른 과목도 모르겠지만 식품학은 용어에 대한 그런 정립을 해 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여기 좀 한번 좀 여기 좀 잡아줘. 저희 그 맨 뒤에 한번 보시면 여기 카페 있죠. 그래서 요 기간에 뭐 대부분 선생님들 아마 뭐 카페 가입하셨을 점 있는데 그 혹시라도 가입을 아직 안 하신 선생님 계시면은 가입을 하셔서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시간이 아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 4, 5 이렇게 이제 뭐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한 달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문제풀이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제 심화 문제들까지도 이제 같이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은 그런 미리 예습을 통한 정리가 아마 필요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 이제 정리 기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영광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과목, 식품학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식품학이 어떠냐? 그러면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 봤더니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시간 3, 4, 5 기간 동안에는 정말 천천히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으로 이제 늘 강조하는 거지만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시험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며칠 밤새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며칠 시험 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여정의 그런 시험이에요. 긴 여정의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뭐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그런 그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체력이 안 돼 갖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정말 긴 여정의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천천히 우리가 건강관리 해 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정말 시간 나면 건강관리, 시간 나면 운동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건강관리, 시간을 내서 운동이에요. 꼭 명심하시고 정말 내년 뭐 한 1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매년 했던 첫 시간에 했던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식품학에서 보면은 작년까지 안 놓았던 파트를 하나 제가 추가를 했어요. 뭐가 있냐면은 121쪽 121쪽에 보시면 물성을 제가 넣어놨어요. 사실 뭐 식품학에서는 물성은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 그전까지는 그냥 이 물성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냥 언급을 안 했는데,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요,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첨가물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첨가물에 대한 문제. 그래서 혹시 올해는 이 물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요 물성 파트를 추가를 했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성에서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물성은 이게 공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아마 저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크게 다루는 부분은 아닐 건데, 아무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점짜리나 같은 거로 출제될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좀 정립을 해 두는 그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쪽 한번 보시죠. 3쪽을 보시면 제1장 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분은 모든 동식물에 존재하는 중요한 물질이고, 그래서 가공,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 증식, 그 다음에 영양소나 노폐물, 운반 등의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자, 식품 내 수분은 가용성 물질. 자, 거기다 좀 줄 좀 쳐주세요. 가용성. 가용성 물질. 자, 말 그대로 가용성이니까 뭐예요? 녹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럼 식품 내에서 물에 녹는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요? 식품 내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 뭐가 있을까요? 당 같은 게 있죠. 당. 포도당, 메가당 같은 이런 당들. 그죠? 당하고 또 뭐가 있냐면 염이 있어요. 염. 자, 그래서 이 가용성 물질로는 당류나 염류, 그러니까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당류나 염류는 물에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요. 그래서 물은 이거를 녹이는 뭐로 작용한다? 용매로 작용을 한다. 그 다음 주에 용매라는 표현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수분이 용매로 작용한다 하는 얘기는 가용성 물질들을 녹이는 그런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염류라는 말들이 있어요. 염류. 염류는 뭐하고 같은 얘기냐 하면은 이온 화합물하고 같은 의미의 얘기예요. 이온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으로 구성이 된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이온이 된다고. 이온 플러스 이온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 합쳐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극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플러스 갖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갖고 있고. 그러면 서로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합된 거를 뭐라고 불러? 그걸 이온화합물. 자, 예를 들어서 소금. 소금. 응? 그 NaC.
자,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염소 이온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염화나트륨. 그죠? 이거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요? 여기 보면 지금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죠? NaCl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중성염이라고 불러요. 중성염. 그래서 아마 단백질의 이제 단백질 파트에 가시면은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면, 뭐, 묽은 중성염에 의해서 용해라는 말이 나와요. 묽은 중성염에 의해서. 그래서 왜 그 보면은, 뭐, 염용, 그 다음에 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백질에 보면.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단백질은 묽은 중성염에 의해서 용해가 잘 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럴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중성염이다. 그러니까 염인데, 그러면 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온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근데 그 이온 화합물이 극을 안 갖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중성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용성 물질을 녹이는, 가용성 물질 같은 거는 녹이는 용매로서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은 작용하거나, 또는 거기 나오는 전분이나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요. 고분자 물질에다가 좀 줄 좀 주세요. 고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이라는 표현. 물질. 일단 고분자라고 하는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일단 고분자란 분자량이 얼마 만 이상 되는 그런 화합물, 만 이상, 분자량이 만 이상이 되는 화합물들은 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고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식품에서는 뭐가 고분자라는 얘기예요? 전분, 또 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 고분자 화합물. 물론 지질도요. 지질도 고분자예요. 고분자 물질이야. 근데 얘는 이제 용해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로 빼놨지만, 그러니까 식품에서는 전분, 그러니까 뭐 전분뿐만이 아니라 뭐 다당류, 그죠?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고분자 물질에, 고분자 화합물에 속한다. 그러면 고분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는, 전분이나 단백질이나 지질은 일단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큰 물질이다 라는 의미로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이나 또는 지질과 같은 불용성 물질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아까 물에 녹는 거, 가용성 물질인 경우에는 뭐로 작용했어요? 용매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분자량이 아주 큰 애들이야. 이렇게 고분자 물질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콜로이드 상태로 용해를 해요. 콜로이드 상태로 용해를 해요. 121쪽을 한번 봐주세요. 121쪽에 있는 그 그림 한번 봐주세요. 그림. 121쪽에 나와 있는 그림. 거기 보면은, 자, 콜로이드의 범위가 나와 있지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물론, 크기는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의 그런 그 입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산매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콜로이드 상태라고 표현해요. 콜로이드 상태. 그러면은 이 고분자 물질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분이나 뭐 단백질이나 같은 이런 고분자 물질은 녹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콜로이드 상태로 만든다. 콜로이드 상태. 콜로이드 상태. 그래서 거기 콜로이드하고 그 분산매라고 하는 거, 거기다 이거 줄 좀 쳐주세요. 분산매의 의미는 용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하는 거예요? 콜로이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그런 물질을 분산매 이렇게 얘기한다. 네. 작용한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당류를 의미해요. 다당류. 거기 콜로이드 분산매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다당류를 의미해요. 다당류. 탄수화물과 또는 단백질 등과 뭐를 해? 거기 줄 좀 쳐. 수화를 해요. 수화. 자, 수화는 5쪽 한번 보세요. 5쪽. 책에 교재 5쪽에 보시면은 수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식품 중 수분의 성질해서 1번, 2번 수화 및 시네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식품 구성 성분 중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 물 분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 수소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화라고 정의를 해요. 수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물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수소결합을 하는 것을 수화. 일단 개념은 그거예요.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에 뭘 갖고, 뭐하고, 친수성기들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이런 친수성기들하고 물이 이렇게 수소결합하는 것을 수화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수화. 자, 다시 3쪽으로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뭐를 해요? 수화를 해. 수화. 그래서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데 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물은 용매로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매로서 작용하는 거, 그리고 수화를 해서 식품 성분의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식품의 구조. 수분의 구조. 수분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수분의 구조는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가 공유결합, 거의 공유결합에다 줄 좀 쳐주세요. 공유결합. 자, 결합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결합이에요?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서로 공유한 그런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서 그 그림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림 프린트 보시면은 1쪽에 프린트 1쪽에 보면은 수분의 구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예요. 그리고 수소원자와 그러니까 산소원자와 수소원자 사이에 그 각도는 약 10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림까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구조적인 거는 이렇게 특이한 점은 없어요. 물 분자의 그 구조에서는 어떤 특이한 점은 없는데 이제 뭐가 좀 특이하냐 한번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뭐냐면 화학결합에서 모든 화학결합에서요. 화학결합에서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를 해. 거기 원자에다 줄 좀 쳐주시고요. 자, 원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자의 구성 성분. 원자란 뭐로 구성된 거예요? 응?
원자는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뭐가? 이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은 뭐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양성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양이온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음이온을 띠고 있는 형태야. 그런데 이 양이온의 모든 원자는 양이온의 숫자하고 이 전자의 숫자, 즉 음이온의 숫자가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항상 어떤 상태야? 중성의 상태예요. 원자는 항상 중성의 상태야. 자, 이렇게 구성한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해요. 공유를. 그래서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지면 좋겠지만, 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기음성도, 거기 줄임 주세요. 전기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자, 그럼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전자에 대한 친화력.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이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달라요. 달라.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크면은 전자를 많이 끌어당길 거고, 적으면 적게 끌어당길 거고. 그래서 그 그림 프린트 중에서요, 그 일쪽에 그 밑에 보면 전기음성도 값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 예, 뭐, 대략적인 그 값을 보시면은요, 플로우가 제일 커요. 4.0이야. 4.0. 그리고 산소가 3.5. 3.5. 그리고 질소가 3.0.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탄소 있죠? 탄소가 2.5야. 2.5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 수소의 전기음성 값 한번 보세요. 2.1이죠. 2.1.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서로 다른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할 때 전기음성도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정 가운데 놓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전기음성 차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동일하게 분할, 뭐를 동일하게 분할해? 전자를, 그죠? 전자를 동일하게 분할하지 못해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불균일한 분포가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그 결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런 극을 갖게 돼. 극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경우는 산소하고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는 게 예를 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자, 산소의 전기음성도 값이 3.5고요. 그죠? 수소의 전기음성도 값이 2.1이에요. 그러면 이 수소에 있는 전자가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산소 쪽으로. 그러면은, 자, 수소는 이제 뭐만 남겠어요? 그러면. 극을 띨 수 있는 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소 원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근데 뭐 중성자는 그걸 안 나타내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성자와 전자. 근데 이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항상 어때요? 양성자의 숫자, 전자의 숫자는 항상 동일하다고. 그죠? 그런데 자, 이 결합,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수소 원자는 뭐를 띠게 돼? 이렇게 플러스를 나타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하나 더 끌어온 결과가 돼요? 전자를 하나 더 끌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가 같았으니까는 제로였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온을 띠게 돼. 그죠? 산소는 이렇게 음이온을 띠게 돼.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결합한 거예요? 그 물 분자에서는 두 개가 결합한,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그림과 같이, 거기 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그림의 그 B번 보세요, B번. 그림 일쪽에 B번에 보시면은 산소 쪽이 이렇게 까만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산소 쪽인데, 거기 보면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델타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기호로 델타. 델타. 자, 이 델타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읽냐면, 부분적인이라는, 라고 읽으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두 개의 음전하를 띠고,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뭐라고? 거기 보면 델타 플러스 델타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이제 교재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를 들어 물 분자에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에서 산소 원자, 수소 원자의 전기 의무 성도를 비교했더니 산소의 전기 의무 성도가 훨씬 더 컸죠. 그죠?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전자를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끌어가 버렸어요. 그죠? 전기 의무 성도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물 분자에서 전하의 분포는 산소 원자는 부분적인, 보세요. 그 부분적인 그게 바로 그 델타의 의미예요. 델타. 델타. 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돼. 그래서 지금 그 그림 프린트 B번과 같이 물 분자는 이와 같이 뭐예요? 자, 같은 분자 내에 뭐하고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양전하와 음전하를 다 갖고 있죠. 그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형태를 띠게 돼. 그럼 거기다가 쌍극자 모멘트를 띄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얘기했던 건데. 쌍극자 모멘트를 형성하는 이유. 전자의 불균일한 분포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자의 불균일한 분포 때문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일어나.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쪽 물 분자는 부분적으로 양이온을 띌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물 분자에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음이온을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극을 갖게 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가깝게 인접을 해. 이렇게. 그러면은 이들 사이에 뭐가? 서로 다른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 근데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수소 결합. 자,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물 분자들은 쉽게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런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수소 결합의 정의를, 화학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수소 결합의 화학적인 정의.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들 사이에
원자들 사이에. 그래서 거기 그 원자들에다가 이렇게 줄 좀 쳐주세요. 원자들.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원자들 사이에 인접하여. 원자들 사이에 인접하여. 존재할 때 형성된다. 형성된다. 이게 수소결합의 화학적인 정의예요. 자, 거기 그 원자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지금 이 표 갖고 배운 것 중에서. 불소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수소보다는 전기 음성도 값이 어때요?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 그러면은요, 이 수소결합은 물 분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결합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 줄에, 교재 다음 줄에 보세요. 또, 어떤 경우에도 수소결합이 형성이 돼요. 물 분자와 식품 성분들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도 식품 성분들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의 그림은요, 그림 이쪽을 한번 보세요. 그림 이쪽에 보시면 수소결합의 예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수소결합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은 수소를 어떻게 해요? 수소의 수용체가 됐죠. 그 억세터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억세터. 그 다음에 수소는 뭐 하이드로겐 노노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여체. 그죠? 공여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게 수소결합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자, 이 수소결합은 물 분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결합이 아니고 식품 성분과 물 분자 사이에서. 그래서 식품 성분 중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보면은 알코올과 물. 그죠?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알코올이 OH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그러니까 식품 성분과 물 사이에서 이렇게 결합을. 알코올하고. 그 다음에 케톤과 물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이 그게 2차 구조, 단백질의 2차 구조죠. 단백질의 구조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뭐하고 뭐가 결합하고 있어요. 거기 그 사이에 지금 수소결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죠? 그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죠? 자,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품 성분들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결합의, 자, 거기 그 교재나 이런 데다가 수소결합의 형태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수소결합의 형태. 첫 번째로, 기억, 물 분자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형태가 아니라 수소결합의 형성이라고 적고, 자, 물 분자 사이에서도 형성이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늘 봤던 거잖아. 수소결합은 물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니은이 뭐겠어요? 물 분자와 식품 성분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형성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또 어디 사이에서? 식품 성분들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그런 안정성도 주고, 나중에 단백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언급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소결합은 거기 책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소결합은 물 분자하고 식품 성분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식품 성분들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일어난다. 이 형성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자, 아까 수분이 용매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용매로 작용을 하죠? 가용성 물질.
식품 성분 중에 있는 가용성 물질의 용매로 작용한다 그 얘기야. 그죠? 가용성 물질의 용매로. 그래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가 뭐냐면 물 분자가 거기다가 줄 좀 쳐. 쌍극자 구조로 이루어져. 즉 다이폴 모멘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쌍극자 구조는 보셨죠? 아까.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용매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용매에 비해서 뭐가 크다는 거예요? 유전 상수의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유전 상수의 값이. 그래서 그 유전 상수 값도 아마 여기 아마 우리 이쪽인가 그림 프린트 이쪽에 맨 아래 보시면 일부 용매의 유전 상수 값의 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왼쪽에 보면 용매의 종류에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오른쪽에서 그 물의 그 유전 상수값 한번 보세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틸알코올 있죠. 그 에탄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탄올하고. 에탄올은 한번 20배이시죠. 에탄올이 24.3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물은 얼마예요? 78이에요. 유전 상수값이 굉장히 크다고. 크기 때문에 물은 뭐로 사용될 수 있다? 용매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뭐 뒤에 또 한번 나오니까 이제 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뭐 4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소결합의 그림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쪽에 있는 수분의 성질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드렸고, 수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성질. 자,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가 이온화 에너지. 자, 거기 이온화 에너지에다가요, 선생님들 이렇게 가로치시고 해리 에너지. 그 밑에 보면은 뭐 F에서 해리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같은 용어예요. 뭐 이온화 에너지, 뭐 해리 에너지 같은 용어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거기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온 화합물이. 그 이온 화합물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이온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온으로 구성된. 그리고 또 이 이온 화합물은 또 뭐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염류. 염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염류. 그죠? 염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온 화합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그거를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던 이런 소금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얘가 이온 화합물이잖아요. 근데 이 이온 화합물이 뭐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온으로. Na 플러스 Cl 이렇게 이온으로 분리하는데, 즉 해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자, 에너지가 뭐 10이 들어간 게 있고 100이 들어간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그러면은 누가 더 쉽게 저기 분리가 되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힘을 놓았을 때 분리되는 게 훨씬 더 뭐가? 뭐라고 표현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적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 숫자가 적으니까 적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용매가 어떤 용매에 의해서 이게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이온에다가 이렇게 어떤 용매에다 집어넣었더니 100이라는 힘에 의해서만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 그러면 그거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잘 안 녹는다는 뜻이에요? 잘 안 녹는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의미는
그런 의미야.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잘 녹고 잘 안 녹고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쉽게 녹는 정도는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나 적으냐에 좌우가 된다. 그 이해가 되시죠? 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그 밑에 또 한번 참고하시면서, 자, 두 분자 간의 거리의 제곱. 그 R1, R2가 두 분자 간의 거리예요. 두 분자 간의 거리의 제곱과 그 다음에 D 있죠, D. 그 D가 유전상수예요. 유전상수. 그러니까 유전상수의 자,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해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를 해요. 반비례한다고. 그리고 Q1, Q2, 즉 전하량에는 비례한다. 즉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 프린트에서 보셨듯이 자, 이온화 에너지가 해리상수가 큰 물하고 그 해리상수가 적은 에틸알코올하고 그 에탄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이온화 에너지는 유전상수에 뭐 하는 값이라고 했어요? 반비례하는 값. 그러면 유전상수 값이 크면 클수록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잘 녹는다. 그 뜻이에요. 잘 녹는다. 그러니까는 소금 같은 이런 이온 화합물을 에탄올, 우리가 마시는 술 있죠, 술에다 넣은 거하고 물에 넣은 거하고 누가 훨씬 더 빨리 녹느냐? 물에 집어넣은 거 훨씬 더 빨리 녹는다. 왜냐면 유전상수 값에 반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상수 값에 반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식품화학 하면서 식품화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학에서 다 나와. 생화학에서 나올 것이고 고급 영양에서 이런 표현도 나올 것이고 조리에서도 나올 거고 수화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시네리시스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수화는 아까도 잠깐 우리가 봤듯이 식품 구성 성분 중에 있는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상적인 상태, 일반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식품 구성 성분 중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부분은 물하고 어떻게? 물하고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 물 분자 주변에 위치를 하겠죠. 그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안 띠고 있는 거는 결합을 안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식품 성분 중에서 어느 쪽에 위치를 하겠어요? 안쪽에. 그걸 띠고 있는 것들은 어느 쪽에? 바깥쪽, 즉 표면 쪽에. 그죠? 그래야 물 분자들하고 쉽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식품 성분 중에서 이와 같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런 친수성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표면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물 분자들하고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한다? 그거를 수화라고 표현을 해요. 수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나중에도 이제 단백질 한번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화는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보수력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보수력하고. 그러니까 특히 고기 같은 종류에 보면은 육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보수력 차이에 의해서 그 식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감의 차이도 많이 난다고. 고기에서 수분이 없고 하면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퍽퍽하거나 질기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수력이 굉장히 그 육가공에서 이 보수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번에는요. 반대의 경우야. 반대의 경우. 물 분자 주변으로요. 뭐가 노출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극을 띠고 있지 않는
소성기들로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런 가공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열에 의해서 가공하고 뭐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표면에는 극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안쪽으로는 극을 안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얘가 구조가 바뀌면서 안쪽에 극을 안 띠고 있었던 애들이 표면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면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은 어떻게? 소수성기들하고 수소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수소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뭐 단백질이면 뭐 단백질, 뭐 전분이면 전분,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요 부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소수성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소수성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변에 있었던 요거는 물 분자예요. 요건 물 분자들. 요거는 물 분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뭐 이쪽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친수성 부분. 이쪽은 친수성 부분. 이쪽도 뭐 친수성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친수성 부분은 이렇게 물을 매개로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져. 그럼 이제 가까워져서 뭐들 이 소수성들끼리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결합을 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수성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성 분자들이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소수성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게 돼. 결합을. 자, 결합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물 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뭐 식품 성분 얘네들하고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시네리시스라고 부른다. 시네리시스. 그 대표적인 식품의 예로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네리시스의 예가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시네리시스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도 설명했지만 전분이 노화할 때도 이와 같은 시네리시스 현상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치즈를 제조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와 같은 시네리시스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 뭐 이제 이거는 요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정의. 그래서 수하라는 정의, 그 다음에 시네리시스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화장실만 좀 빨리 다녀들 오시죠.